네, 2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그렇게 길게 하지 않다가 제가 갑자기 중단을 했는데요. 혹시 왜 중단했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요? 1. 화장실이 급했다. 2. 다른 이유가 있었다.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갑자기 콧물이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그 알러지가 있어서 콧물이 나오면서 코가 가려워가지고 급하게 저 휴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중단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시장을 움직이는 그 주가에 움직이는 그 주체가 대주주나 이사진이라면은 상법, 회사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세력이라면은 자본시장법을 손을 봐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대주주와 이사진 이런 사람들이 직접 세력의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어떤 그 다른 그 이제 명의 같은 거는 뭐 다른 걸 활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은 상법하고 그 자본시장법을 동시에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가를 계속해서 누르는 주체가 대주주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주가를 계속 누른다. 뭐 예를 들어서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서 누른다라든지, 아니면은 계속 눌러가지고 더 싸게 해서 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주가를 누른다라든지, 이런 상황이라면은 경영하는 그 대주주 쪽이 시장의 세력이 되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그 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벌써 한 10년 정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님 들어보셨죠? 그분이 이제 민주당이 여당일 때 그 문재인 정권에서는 아마 당대표급 될 거예요. 원내대표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당대표도 출마하셨던 걸로 알고, 굉장히 이제 실세라면 실세, 이제 그분인데, 아마 제가 그때가 그 문재인 정권이 아니고 박근혜 정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왜냐면은 제가 국회를 갔을 때 그 길거리에서 그 예전에 그 박근혜 정권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고 실세 역할을 열심히 하셨던 그 의원님 중에 이한구 의원님이라고, 그분이 대우경제연구소 그 소장 출신이고 경제통이셨는데, 그분 제가 국회에서 그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가 그 민주당이 여당일 때 아니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일 때 그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홍영표 의원님을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사실은 이 금융 이슈는 아니고 그 좀 환경적인 이슈였는데, 그 당시에 그 의원님이 지역구가 저쪽 인천의 부평구인가요? 그쪽 지역구가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그 지역의 현안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지역민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어떤 법안을 발의를 하려고. 근데 그 발의를 한다라는 이제 그 소식이 나왔어요. 이제 그런데 사실은 그 법안이 좀 모순이라면 모순이 있었었고, 또 그 법안에 반대하는 어떤 전국적으로, 아까 좀 환경적인 그런 이슈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홍영표 의원이 있는 그 지역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게 관심 사항이 돼서, 전국에 있는 어떤 그 이해 당사자들이 그 홍영표 의원의 그 발의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요,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활동적이었고 또 더 젊었었고, 이렇기 때문에 저도 어떤 그 정치 현안이라든지 그런 간담회 같은 거, 이런 것들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는데, 제가 생각을 해도 그 법안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발의하려고 하는 그 법안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도 그 홍영표 그 의원실을 가게 됐는데, 그때 가보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아까 전국적인 그 이슈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방 같은 데서 올라오신 분들, 과격하신 분들, 막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막 큰 소리 지르면서 딱 바로 하는 얘기가 낙선운동 하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낙선운동.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그게 이제 그거 뭐 무슨 논리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낙선운동 하겠다고 막 그런 방식으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저는
불편했어요. 불편하기도 하고 아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무식한 것 같다. 너무 무식한 방법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때 저는 이건 이제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있었던 일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그런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같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그때 그 법안이 분명히 그 부평구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법안이었어요. 합리적인 법안이었는데 그 법안이 그 부평구의 그 주민들이 아닌 다른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법안이었는데 그 홍영표 의원실에서는 그게 부평구의 입장을 보면 너무나도 합리적이니까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설명을 했죠. 그게 왜 비합리적인 법안인지, 이제 그런 법안이 나오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걸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 법안이 사실상 발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발의가 되기 전에 폐지가 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번에 그 상법 개정안 이런 것이 나오면서 또 그래도 좀 생각이 있는 그런 의원들, 민주당 쪽에서도 생각 있는 의원들은 간담회 같은 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 같은 거를 들어보는 그런 간담회 같은 것을 하는 의원들도 있고 또 어제인가 그 지면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뭐 토론회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토론회를 누구하고 한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초대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토론회에 가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지켜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간담회라든지 그런 통로를 이용해서 가서 뭐 무슨 막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라고 아까 그 환경 문제 와서 가서 낙선 운동한다고 막 소리 질렀던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그 상법 개정하면 주가 오르나 보다 해가지고 상법 개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시장과 상법, 회사법 사이에 어떤 사각지대 같은 거 이런 것들까지도 면밀하게 보셔가지고 정말 효과가 날 수 있는 법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통로들 채널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의견 개진을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어떤 이익을 주장하는 그런 의견, 표심을 가지고 공략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고 정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게 분명한 인과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런 시장에 왜곡이 없어지면서 그렇게 해야만 주가가 본격적으로 본질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작가님, 제가 갑자기 작가 저희 동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이 노벨상 받았잖아요. 노벨 문학상 갑자기 받았는데 그때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출판 관련된 뭐 종목들 대표적인 게 뭐 예스 한세 뭐 이런 예스24 이런 종목이라든지 밀리의 서재라든지 뭐 그뿐만 아니라 출판 뭐 예림당이라든지 출판 이런 업체들이 막 며칠 동안 상한가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며칠 동안 갑자기 노벨상 받았으니까 굉장히 메가 이슈고 메가 호재니까 며칠 상한가 가고 막 이랬는데 지금 주가 보세요. 노벨상 받기 전보다 주가가 더 떨어져 있어요. 그거 모르셨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는 것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럼 노벨상을 받은 효과가 며칠 사이에 바로 나가지고 주가가 뭐 상한가를 2, 3일 이렇게 가게 되는 주가가 2배 막 이상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건지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에 의해서 그리고 또 보니까 그럼 그게 또 어느 정도 레벨업이 돼가지고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며칠 한 달 정도 지났나요? 그 사이에 보니까 오히려 노벨상을 받기 전보다도 주가가 더 떨어져 있더라. 노벨상을 받기 전보다 관련주들의 주가가 더 떨어져 있더라. 이게 주식시장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상법 개정안, 아무리 좋은 자본시장
그 법을 개정을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용해서 정말 단기적으로 사모펀드라든지 그 사람들이 시세 차익 휙 하고 챙기고 빠져나가고 주가는 다시 원위치돼 있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본질적으로 그런 구조가 나오지 못하도록 상법을 개정을 해도 개정을 해야 되고 해서 여기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도 개정을 해야 돼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이 그 주말 스페셜 방송에서도 제가 삼성 SDI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들께 그때 이제 그 전구체, 전도체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었죠. 그때 이제 전고체를 사용하는 그 배터리 셀을 만들겠다 그런 혁신 그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삼성 SDI가. 자, 그런데 그때 그 로드맵이 한 10년 정도, 2030년 이때까지의 로드맵이었고 주가가 사실 반짝 올라가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그 10년, 뭐 2030년까지의 로드맵 이런 걸 어떻게 믿냐? 그 사이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그 로드맵을 믿고 그 미래 가치를 지금 형성이 그 주가가 오르는 것이 그게 본질적으로 그걸 믿을 수 있는 주가냐라고 분명히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삼성 SDI 주가 보시면은 그 로드맵 발표되기 전보다도 주가가 더 떨어져 있죠. 자,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좋은 그게 나왔으면 어느 정도 주가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실제 시장은 그걸로 인해서 치고 빠져나가는 누군가는 이익을 챙기고 빠져나간 다음에 그 주가는 다시 그거보다도 더 낮은 상태로 폭락이 돼 있더라. 이게 주식시장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정경련에서 주장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죠. 그 상법 개정안 나와가지고 그 사모펀드들이 자기들 단기 수익 챙기고 나서 빠져나간 다음에 주가는 다시 원위치 돼서 더 빠져 있더라. 이런 구조가 되면 무슨 그 법안의 개정에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 어떻게 그리고 또 그 법안으로 인해서 좀 애매한 법안으로 인해서 뭐 소액주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까지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건지 불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액주주의 이익을 훼손한 거냐 아닌 거냐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면은 그 소송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는 소송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막 재판 몇 개 받으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기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도 경영에 전념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정경련이라든지 사장단에서는 얘기하는데 일면 타당성이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누군가가 그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 올라갔는데 그럼 누군가가 그 주가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또 1년, 2년 뒤에 보니까 오히려 주가는 그 개정하기 전보다 더 떨어져 있더라. 그러면 그 주가가 떨어지게 만드는 그걸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 법안이 나와야 되는 거지. 단순히 무슨 대주주의 이익보다 소액주주의 이익에 우선해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는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단기적으로 아까 삼성 SDI가 단기 재료로 또 노벨문학상 받은 거 단기 재료로 활용된 것처럼 이 법안 개정 자체가 그게 단기 재료로 활용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상법 개정안 그런 이슈 가지고 주가 띄어서 누군가가 수익 내고 빠져나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또 그냥 주가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눌러가지고 주가는 저기 또 아래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그 상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런 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아이디어를요. 사실은 이제 그 국회에 계신 분들도 뭐 똑똑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그 법안 이런 그 당국에 계신 분들도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실무선에서 실제적으로 저같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느끼는 거를 그분들은 못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그 법안에 어떤 거를 반영해야 되냐라고 우선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라면은요 그 회사법하고 자본시장법을 동시에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회사법상으로 봤을 때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1,00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1,000억인데 근데 지금 주가가 그 시가총액은 영업이익이 아니고 영업이익이든 아니면 그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는 이익잉여금이 1,00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안 돼. 그 정도로 그 주가가 낮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이 주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른 것 다 빼고 뭐 자산, 부채 이런 거 다 고려 안 하고 그냥 여기 있는 이익잉여금만 보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주가의 2배만큼의 이익잉여금인데 내 주가는 어 반절밖에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영업이익의 시가총액이 영업이익의 반절이니까 이런 경우라면 그럼 이게 우리가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거를 개입할 수가 있냐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죠. 개입하면 안 되는데 그런 현상이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이어진다. 그리고 그 소액 주주가 실제적으로 사고 팔고 하지 않고 그 3년 동안 그 주식을 들고 있었다. 그러면 이 3년이 뭐 예를 들어서 3년을 말씀드린 거예요. 3년이라는 긴 시간에 주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왜곡된 그 이익잉여금의 반절밖에 안 되는 시가총액의 그거를 3년 동안 겪었다. 이거는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그 자본주의 논리에서도 말이 안 되는 분명히 무엇인가가 왜곡을 해서 어떤 누군가의 이익,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주가를 그렇게 눌러놓고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경우라면은 그걸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무리 시장 경제라고 하더라도 그걸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경우라면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익잉여금의 반절 수준의 시가총액이 3년 동안 유지가 됐고 그리고 그 주식을 아까 뭐 사모펀드 이런 거 단기로 치고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단기 수익의 기회를 주면 안 되니까 뭐 일정 기간이라는 거는 뭐 그게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3년 동안 한 번도 이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해서 장기 투자로 들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그 영업 이익이나 이익잉여금 이런 거에 못 미치는 그 시가총액의 수준에 있을 때는 그 영업이익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배당도 할 수 있고 어떤 그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그 매수도 해줄 수 있는 그게 가능한 그런 회사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런 그 혼용을 해서 적용을 해서 그런 경우라면은 그 주주들은 그 회사에 쌓여 있는 이익잉여금을 근거로 해서 자기 주식을 이익잉여금 에 해당되는 주가 수준으로 사줄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 놓으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죠. 그건 이제 상법 차원에서 그런 법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본시장법 관련으로 해서는 주가를 이렇게 이익잉여금보다도 말도 안 되게 낮은 그 시가총액이 되도록 그게 3년 동안 오랫동안 눌러 놓으면은 모니터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자본시장법상으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가 관찰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그 법안이 그 자본시장법에서는 같이 어떤 효과가 발생하도록 그 모니터링 제도가 상시화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시장을 움직이는 그 세력이든 그 세력이 뭐 경영진이 되든 대주주가 되든 아니면 다른 펀드라든지 그런 세력이 되든 이렇게 되면은 이 3년이 지났을 때까지 이렇게 되면은 이런 요구를 하면은 회사의 현금이 그 주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그렇게까지 낮은 상태로 눌러놓으면 안 되겠구나. 주가를 어느 정도 정상화된 주가를 유지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시스템이 완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더 자세하고 더 많은 아이디어와 생각을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방송에서는 다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주식 시장 얘기는 이제 다음 주 뭐 어쨌거나 어제 보니까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코스피 2,500은 회복이 됐죠. 2,500은 회복이 됐고 이제 2,550 정도까지는 가야 그래도 주가가 낮아도 그래도 이건 비정상이 아닌 그냥 낮은 주가 수준이구나. 비정상하고 낮은 주가하고는 다른 거예요. 2,550은 낮아도 비정상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지금 2,400 뭐 이런 거는 비정상적인 주가였는데 이제 다음 주에도 역시 그 매물 소화를 하면서 코스피가 2,550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중단이었던 2,530선 이쪽에서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 가는지 돌파인지 다시 재반락인지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 시장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중간중간 그 주중에 장마감 방송에서 좀
시장 분석, 증시 분석은 그때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건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떤 목사님이 폐암에 걸리셨어요. 목사님이 폐암에 걸리셨는데 그 목사님 치료 받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폐암에 내가 이 폐암 치료를 하고 이 폐암을 이겨내고 이 항암 이런 거 치료 같은 거 받잖아요. 방사능 치료도 받고 어려운 힘든 과정에서 이 경험으로 인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삶은 폐암 환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본인이 겪은 인생의 경험을 어떤 은혜롭게 또 어떤 평강을 얻는 그렇게 결과로 이렇게 승화를 시키는 그런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신 반면에 이 주식시장에서 보면 어떤 분들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몰라 가지고 비트코인이 아니라 암호화폐 사기성 화폐들 많았잖아요. 그런 거 그냥 금융다단계 비슷하게 해서 그런 거 샀다가 휴지되고 뭐 몇 억씩 날리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그러면 아까 폐암 걸리신 분이 나는 이 폐암의 경험을 폐암 환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그런 분들의 이런 어떤 행동 또는 마인드를 적용한다라면은 내가 이런 잘못된 욕심이 앞서고 아무것도 무지한 그런 투자 행위로 인해서 겪은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고 난 분들이 또 다시 비슷한 거에 기웃거려요. 뭐 없나? 혹시 이거 부동산 해가지고 뭐 한 달 만에 해가지고 뭐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럴 것 같아. 이런 쪽으로 기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스탁119 채널 보시는 분들, 저는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저희 스탁119 보신다면 그분은 주식도 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공부하고 연구하고 지식에 의한 보상을 받는 그런 구조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있는 거라고 하는 무지와 욕심만 가지고 대박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있으면 저 알려주세요. 그런 건 없다라는 거 저희 스탁119 채널에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시라면 주식도 빨리 끊으시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말 스페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